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마도 지금 녹음이 되고 있어요, 그죠? 자, 이제 우리 새로운 단원 들어갈게요. 이제 조금 한번 앞에 한번 봐보고, 이제 새로운 단원입니다. 사회불평등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재미가 없었어요, 그죠?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이제 1단원에서 이제 사회문화 현상이 무엇이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뭐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방법, 이런 걸 공부했어요. 그리고 2단원에서는 그 사람들이 만든 사회학적 이론들을 좀 공부를 했고, 3단원에서는 이제 문화인류학 파트여가지고 거기는 진짜 재미없고, 이제 4단원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제 뭐야 이거 왜 누가 좋아해요? 아니, 불평등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제잖아요. 이제 불평등에 대한 어떤 아니 근데 이걸 왜 나한테 왜 주지 이거? 아이, 공부 한번 해봐. 자, 불평등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이 사회 정의, 그치? 근데 이게 불평등이에요. 평등하게 학생이 하체운동하고 저희가 학습제하고. 그래, 강민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 네? 손 한번 들어봐야죠. 이게 권력이란 거예요, 이제. 이 사회는 이제 불평등한 거예요, 이제. 이 사회는 불평등한데, 이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사담으로 빠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한번 들어가 보죠, 이제. 자, 사회불평등 현상의 의미와 유형 한번 볼 거고, 사회불평등 현상 이런 거예요, 이제. 방금 제가 권력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죠? 이거 뭐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해요. 그치만 누구나 가질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차등적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현상을 사회불평등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방금 제가 말했던 걸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사회불평등 현상은 희소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희소성.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욕구만큼 이 자원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지만 그 양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게 사회불평등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거 여기 또 밑줄 한번 쳐서 사회적 희소가치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 권력, 명예 이런 것처럼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지만 그 양이 부족한 부족한 자원들을 사회적 희소가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경제적인 사회불평등은 이렇게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더라. 경제적으로도 나타나고, 정치적으로도 나타나고, 문화적으로도 나타나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런 문화를 즐겨. 나는 고급지게 뮤지컬 보지. 나는 오페라 같은 거 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런 사회문화적인 생활, 기회와 수준의 차이로 발생하는 불평등을 사회문화적 불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응? 자, 이제 사회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볼 건데요. 관점 우리 계속 공부를 했어요, 이제. 기능론, 갈등론 여기서 또 나옵니다, 이제. 한번 적어보세요. 기능론, 갈등론. 좀 맨날 나와,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사회문화를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두 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관점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이미 이거에 대해서 1단원에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회 불평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다뤄요, 얘네 둘이.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봅시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 친구 없나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사라졌잖아, 지금. 왜 없을까요, 여기서?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 사회문화 현상을 작게 보는 거지, 이제. 이 기능론과 갈등론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크게 보는 거라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주제가 사회 불평등 현상입니다. 큰 주제예요. 거시적인 환경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선 기능론과 갈등론의 이 비교 분석만 볼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의 관점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벌써 설렙니다, 지금. 자,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왜 사회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 사람의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노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왜 돈을 많이 벌어요? 그 사람의 능력이 우수하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 이재용 회장이 서울대학교 서양철학과 나왔어요.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노력도 많이 했고 능력도 좋고 머리가 좋다는 소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건 당연하다. 그게 사회불평등 현상이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거 정치인은 제가 모르겠어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직업의 사회적 중요도와 기여도 차이에 따라서 또 차등 분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차등 분배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 차이에 따라서도 나타나고 그 사람의 직업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얼마나 중요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삼성 그룹의 회장 얼마나 중요한 직업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이 가져가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 차등 분배는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또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기능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차등 분배가 나타나는 건 이 두 차이 때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 의사와 환경미화원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기능론의 입장에선 누가 더 많이 가져가야겠어요? 의사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겠죠. 왜냐면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고 좀 더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의사가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기능론인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중요한 직업에게 돈을 더 많이 주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주는 이런 분배의 기준은 기능론의 입장에서 사회 전체가 합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사회 전체가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돈 많이 주고 또 이제 중요한 직업에 돈 많이 주고 이러기로 사회 전체가 합의했어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기능론은. 자, 그러면 기능론의 입장에서 사회불평등 현상, 차등 분배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성취 동기를 높여주죠. 열심히 한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주는 거니까 이 사회불평등 현상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게 하는 동기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을 유발하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좋은 기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이제.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직업의 중요도의 차이에 따라서 또 차등 분배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직업에 돈을 많이 주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중요한 직업에 열심히 하려고 하고 능력이 좋은 사람이 중요한 직업에 가게 된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내느냐? 성취 동기 높이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니까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불평등해야 사회 효율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얘네는 이제. 저 나름대로 납득이 갑니다, 이제. 나름대로. 그래, 모두가 평등하면은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 누가 의사를 하려고 하겠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자, 기능론의 입장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소리도 좋죠, 이제. 사회 불평등 현상은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불평등 현상은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불평등 현상은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 사회 불평등에 대한 기능론의 평가 한번 보면 일단 이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과거에도 불평등은 있었어요. 현재에도 있고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불평등은 있습니다.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인간의 욕구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이제. 인간은 누구나 뭐 부유하게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불평등한 현상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와중에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직업의 차이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은 피할 수 없어요. 불가피한 현상이에요, 이제. 불가피한 현상이다. 누구나 많이 가지고 싶어 해요. 근데 자원이 부족해. 그러니까 열심히 한 사람한테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사회에 더 기여한 사람한테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은 기능론의 입장에서 자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사회 불평등 현상은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현상이에요. 좋아요. 자, 이제 기능론 봤습니다. 갈등론 볼까요? 자, 갈등론. 갈등론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회 불평등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 지배 집단이 만들어 놓은 불평등한 구조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등적으로 분배가 되는 게 뭐 사회 전체가 합의해서 이렇게 차등 분배가 되는 게 아니라 지배 집단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차등 분배가 되도록 그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자본주의 사회 구조 자체가 사회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배경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차등 분배가 된다는 거예요. 불평등한 구조니까. 구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까 이재용 회장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능론자들은 능력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많이 받는 거라 그랬어요. 갈등론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약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이재용 회장님이 생각보다 말을 조심하게 되네. 영상을 촬영하니까. 그러니까 말아먹은 사업이 몇 개 있으세요, 이제. 몇 개 말아먹으셨어. 그러니까 사실 능력이 있냐? 이게 약간 의문점이 드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근데 그러니까 뭐 갈등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재용 회장은 능력이 없는데 가정 잘 만나가지고 지금 회장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해요. 제가 만약에 이재용 회장처럼 사업하다가 말아먹었으면 우리 집안은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을 거예요. 이제. 그대로 쫄딱 망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선생님, 그러니까 교사도 못하고 저기 서울역 앞에서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는 풍비박산 났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사업이 망했으면. 그치만 이재용 회장은 버텼잖아요. 이제. 가정 배경에 따라서 차등 분배가 된다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이제. 가정 배경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그 기능론자들은 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직업의 차이가 또 차등 분배를 낳는다. 근데 갈등론자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직업의 귀천이 뭐가 있어? 갈등론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직업은 소중해요. 이제. 그래서 아까 의사 예를 들었잖아요. 갈등론자의 입장에서도 예를 하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있고 119 구급대원이 있어요.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의사와 119 구급대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지. 다 중요한 직업이에요. 둘 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야. 근데 의사는 돈을 많이 벌고 119 구급대원은 이만큼 벌어요. 근데 이런 격차가 왜 발생하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에는 지배집단이 만든 불평등한 분배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의사들이 자신들 유리하도록 이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차등 분배가 이루어지는 이 기준이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게 아니라 그 특정 구성원들만 합의했다라는 거예요. 지배 집단이 자기네들 유리하도록 구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받는 이유는 의사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자기들의 기득권이 유지되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겠어요? 가진 자들에 의해서 기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가진 자들은 돈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못 가진 자들은 더 못 가지게 돼요.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고 그럼 결국 이게 뭐예요? 계급이 재생산됩니다. 자본가는 계속 자본가가 되고 노동자는 계속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흥미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지금. 계급이 재생산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론자의 입장에선 사회불평등은 문제죠. 모든 사회 문제의 근원입니다. 자, 그럼 갈등론자의 입장에서 사회불평등을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사회불평등 현상은 이건 동일합니다.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에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갈등론의 어떤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마르크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역사는, 그러니까 불평등의 역사가 이렇게 지속되어 왔다. 그래서 과거에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이렇게 이어져 왔고 지금도 이렇게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서 불평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갈려요. 이제 기능론은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불평등 현상이었어요. 갈등론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현상이에요. 지배계급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현상입니다. 지배계급이 만든 현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현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중부정이라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피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제거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불가피하지 않다. 피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제거를 해야 하는 현상이고요. 이제. 그래서 갈등론자의 입장에서는 사회 이 자본주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로 가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내자라고 보는 게 갈등론자의 입장인 거죠. 이제. 지금 구조 자체가 불평등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각각의 한계는 각각의 이야기가 서로 크로스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기능론자들은 개인의 능력, 사회적 중요도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소홀하죠. 실제로 가정 배경에 따라서 차등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갈등론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정 배경, 이 불평등한 구조만 설명하다 보니까 개인의 능력, 노력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한계점이 서로 있다. 예, 크로스 해주면 되고요. 선진분석 한번 해볼까요? 자,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병리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약간 힌트를 주자면 기능론 우리 공부했었던 거 한번 떠올려 봅시다. 기능론은 사회 문제를 예외적이고 일시적이고 병리적인 현상으로 봤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기능론은 사회 문제를 예외적이고 병리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봤다. 자, 그러면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병리적인 현상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맞나요? 아닌가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 제가 계속 강조했었죠. 기능론자의 입장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은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었죠. 사회 불평등 현상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성취 동기를 높여서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사회 불평등 현상은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직업에 중요도가 있다고 보는 관점. 기능론입니다. 그러니까 갈등론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보여요. 사회 불평등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관점. 그죠. 기능론이죠.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자원 배분에 있어서 가정 배경이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 갈등론이에요. 배분 기준은 사회 전체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고 보는 관점. 기능론입니다. 좋아요. 뭐 여기 어려운 부분 없죠? 없어요. 그지? 계층화 이론 한번 봅시다. 이제. 사회 계층화 이론, 계급론, 계층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여기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요. 이제. 마르크스와 막스 베버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그럼 마르크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마르크스. 자, 모르겠으면 한번 봅시다. 이제. 마르크스가 주장한 계급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마르크스가 주장한 계급론.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계층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런 거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사회 계층이 나뉘어져 있는 이런 것을 설명하는 이론. 마르크스는 이 계층이 나뉘어져 있는 거를 계급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계급론이라고 불러주는데, 그럼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계급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경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경제 이론론. 그래서 그 하나만으로 막 설명을 하니까 단일 사원론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경제가 모든 걸 결정한다. 그럼 그 경제적인 요인이 무엇이냐? 생산수단을 소유했는지 여부예요. 생산수단을 소유했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 경제를 가지고 계급이 분류된다라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은 밑에 도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 뭐라고? 생산수단 소유 여부라고 이제.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 생산수단 소유 여부다. 자, 근데 이 생산수단 소유 여부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요인이에요. 경제적인 요인이에요. 경제적 요인. 자, 근데 우리가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만 있는 게 아니었죠. 사회적 불평등도 있고, 문화적 불평등도 있고, 정치적 불평등도 있었어요. 이 다양한 불평등이 있는데 이 불평등을 전부 다 경제적 요인이 결정한다. 그래서 경제 이론론, 경제 결정론, 경제가 모든 걸 결정한다. 그 하나의 차원에서만 본다. 단일 차원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기본적인 건 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경제 이론론이라는 건 이런 소리구나. 경제가 나머지 불평등을 다 결정한다는 소리구나.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세하게 한번 들어가 봐야죠, 이제. 아까 방금 봤던 것처럼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따라서 계급이 나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면, 오 하셔야 돼요. 소유하고 있으면 자본가 계급. 부르주아. 있어 보이죠? 여러분들 이제 친구들한테 돈 많은 친구 보면서, 너 부르주아네?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이제. 저는 항상 하는 말이에요, 이제. 친구가 돈 자랑을 해. 그러면은, 너 부르주아네? 이렇게 하면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있어 보이잖아, 그치? 근데 나서 한번 해보세요, 이제. 부르주아네, 너. 이런 잘. 어쨌든,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자본가예요. 부르주아예요, 부르주아. 여기서 말하는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방금 뭐 돈 이야기는 그냥 장난으로 한 거고, 공장이나 땅과 같이 진짜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장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공장이라는 이 큰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본가, 부르주아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X. 없으면은 이렇게 부르면 돼요, 이제.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이 그렇죠, 이제. 프롤레타리아. 그래서 뭐 이제 친구들한테 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거지래. 그러면 이제, 아이, 거지 이러지 말고 있어 보이게. 프롤레타리아. 그죠? 엄청 이제 유식해 보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아주 문화적으로 아주 우수해 보입니다, 지금. 자, 그럼 여기까지 됐다면, 마르크스의 계급론의 핵심은 뭐냐면, 이 각각의 계급들이 있고,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이렇게 나뉘어지고,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불평등한 구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갈등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갈등론도 그렇잖아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 불평등한 구조를 설명하잖아요. 마르크스가 처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구조 속에서 불평등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이제 막 자기가 공장 주니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노동자들한테 임금 조금 주려고, 또 일은 많이 시키려고 하고, 공장 환경 안 좋게 하고, 이러면서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노동자들의 등골을 빨아먹고 돈을 키워나가는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이제. 자, 이런 구조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세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죠. 방금 말했던 것처럼 마르크스는 계급으로 설명을 한다고요. 계급. 이 사회 계층이 나뉘어지는 현상을 계급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계급은 자본가 계급, 노동자 계급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건 하나의 집단으로 설명해요. 집단. 이건 집단이다. 자본가들은 일단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고 뭔가 지켜야 될 게 많은 애들이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노동자들을 어떻게든 착취하려고 지들끼리 뭉쳐서 뭔가 막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한다, 이렇게 보고, 노동자들은 또 착취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만국의 프롤레타리아들이 단결해가지고 이 자본가들을 물리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집단을 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둘을 그냥 구분만 해놓은 게 아니라 이 둘은 하나의 집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집단이다.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자본가와 노동자, 이 계급이라는 개념은 불연속적인 이분법적 개념입니다. 자, 불연속적인 이분법적 개념이요. 자, 이걸 그냥 외우기만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걸 나누는 기준이 이거였어요. 생산수단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두 개로 이분법적으로 딱딱 나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분법적이에요. 딱딱 나뉘어요, 이 기준 하나를 가지고. 이분법적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연속적입니다.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본가 중에서 돈 없는 자본가가 있어. 그리고 노동자 중에서 돈이 좀 많은 노동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 한 끗 차이예요, 돈은. 근데 얘는 생산수단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얘는 소유했으니까 자본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연속적이라는 거죠, 이제. 연속적인 개념이라면 이거 얘도 이 정도면 자본가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얘는 불연속적인 이분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은 노동자여도 노동자는 노동자예요. 생산수단이 없으면. 그러니까 불연속적이고 이분법적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죠? 집단이라 그랬어요. 얘네는 그냥 구분한 게 아니라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이 계급의식이 강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자본가 얘네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본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자기들 자본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이제 나는 자본가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의식, 계급의식이 막 형성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본가들이 뭉쳐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제 또 노동자들은 또 착취당하잖아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또 이제 우리는 착취당한 애들이야 이러면서 막 똘똘 뭉쳐가지고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요 단결하라 이러면서 이제 계급의식, 소속의식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언제까지 하는 거야 라니 빨리 끝내줄게. 자, 계급의식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말했어요. 아 그래? 알겠어. 제가 말했어요. 아 그래? 너 왜 그래? 자, 계급론에 따라서 수직 이동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 수직 이동이 거의 불가능해져.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본가가 되기가 너무 힘든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급론이 설명하고 있는 이 불평등한 상황 속에서는 수직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이제. 자본가는 자기 자식에게 자본가 계급을 대물려주고 프롤레타리아는 자기 자식에게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대물려주면서 계급이 고착화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단 간의 적대적인 대립과 갈등을 설명하기가 좋은 거죠 이제. 실제로 우리 노사 갈등이 좀 있잖아요. 이런 걸 설명하기가 상당히 좋은 구조예요 이 계급론이. 자, 근데 그럼 이번에는 막스 베버의 계층론 보겠습니다.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얼마 안 남은 거 보이시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제 얘네 계층론은 다양한 차원에서 봐요 이제. 계급론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잖아요. 이렇게 하면 전국체전 끝나고 편해요. 우리 미래를 봅시다. 미래를 이제. 계층론은 다양한 차원에서 불평등을 봅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마르크스는 경제가 모든 걸 결정한다 이거였다면 얘는 원인이 다양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불평등의 원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자세히 설명 한번 해봅시다. 현대에도 이렇게 상중하로 계층을 많이 나누죠. 상중하로 이렇게 계층을 나누는데 이 계층을 나누는 원인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경제적 부, 정치적 권력, 사회적 위식 이런 식으로. 불평등의 원인이 다양하다라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에서 불평등이 시작돼서 나머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각각이 그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기원이 독립적이다 이제. 돈이 적어도 권력은 많을 수가 있고 돈이 많아도 권력이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다차원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걸 묶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서로 그 영향을 주고받지만 그 기원은 독립적이에요.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였어요 이제. 경제적인 게 정치적인 거에 영향을 주긴 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원은 독립적이라는 거지 이제. 실제로 돈 많으면 권력도 많고 대부분 그렇지.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 돈이 많아도 사회적 위신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이 많아도 권력은 떨어지는 애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현상이 바로 지위불일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원이 독립적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위불일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위불일치 현상이 뭐냐? 설명을 대충 해줄 거니까 한번 보세요. 경제적인 부는 그러니까 여러분 졸부라고 들어봤나? 졸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애들 이제.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복권 당첨됐어요 이제. 그래서 너무 좋죠. 그거라도 하고 싶은데 일단 졸부를 한번 떠올려 보면 돈은 많아요. 돈은 어마무시하게 많아 이제. 그렇지만 그 사람이 무슨 권력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어? 그럼 없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졸부라는 건 약간 비하하는 용어예요. 저거 돈만 많고 저거 졸부 새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층이지만 나머지 측면에서 다 하층이란 말이죠. 이런 게 지위불일치 현상이다. 이런 지위불일치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계층론이. 그치? 자, 그럼 지위불일치 현상도 이해가 되고. 자, 그러면 계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베버가 말하는 이 계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집단이 아니에요. 그냥 연구자들이 연구하기 편하도록 범주화 시켜놓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집단이 아니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렬로, 이거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렬로 쭉 나열했을 때, 연구자가 연구자 입장에서, 뭐 이 정도 벌면은 상층이지. 이 정도 벌면 중층 아닌가? 이 정도 벌면 하층이지.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범주를 구분해 놓은 것일 뿐이다.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단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층은 연속적이고 서열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베버가 말한 계층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일렬로 상층에서 하층으로 쭉 일렬로 나열을 해놔. 그리고 범주를 구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를 상층이라고 하고 이 정도를 중층이라고 하고 이 정도를 하층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개념이에요. 이제. 서열적인 개념이에요. 서열적인 개념. 그래서 항상 그런 시비가 불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딱딱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그냥 연구자들이 연구를 위해서 범주화 시켜놓은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벌면 상층, 이 정도 벌면 하층, 이 정도 벌면 중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속적인 분포, 서열적인 개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렬로 나열해놓고 구분한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동일한 계층 내의 귀속의식과 소속의식이 약해요. 왜 그러냐? 이건 그냥 구분 지어놓은 범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단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무슨 이렇게 집단의식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보자고요. 요런 좀 잘 사는 동네 사는 사람? 서울에 비싼 아파트 있잖아요. 서울에 비싼 아파트 이런 아파트 주민들이 근데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비싼 아파트 산다고 나는 상층이야 이러면서 그런 소속의식이 있고 그래요? 안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계층 내의 귀속의식과 소속의식이 약해요. 왜냐면 얘는 그냥 일렬로 나열해 놓은 거를 범주화 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의식이라는 건 없어요. 이제. 소속의식이 약합니다. 이제. 네, 이렇게 보고 자 그리고 이제 막스 베버의 설명을 보면 이건 수직 이동이 활발합니다. 지금 사회 계층은 일렬로 이렇게 집단이 아니라 일렬로 그냥 나열해 놓은 것을 이렇게 범주화 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층이 상층이 될 수가 있고 상층이 중층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구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 지위불일치를 설명하기에 적합합니다. 왜냐면 서로 이 다차원적으로 보기 있기 때문에 이제. 됐죠? 그래서 약간 이해가 안 되면 이 귀속의식, 소속의식이 약하다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중산층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중산층일 텐데 나는 중산층이야. 이 소속의식, 강력한 소속의식 가지고 계세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속의식, 귀속의식이 약하다. 계급론, 계층론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층 이동의 개방성은 계급이 높아요? 계층이 높아요? 계층이 더 높죠. 이제. 계급론은 집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착취와 억압이 되는 구조기 때문에 노동자가 자본가 계급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계층론은 그런 설명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다. 소속감과 집단적인 성격은 어디가 더 큽니까? 계급이 더 크죠. 현대사회의 다양한 불평등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건? 계층론이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계급론은 졸부를 설명 못해요.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런 지위불일치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계층론은 할 수가 있죠. 이게 뭐지? 이거 풀어볼 사람 풀어보면 되고. 자, 이걸로 이제 일단은 이번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